(1910년) 대한제국은 멸망하였습니다. 국민은 나라를 잃었고 일본의 날선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서도 푸른 새싹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서울 간 오빠가 오려나 오늘도 대문 밖을 서성입니다. 그 시간 오빠는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수감되었고 풀려나오는 날이면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소녀는 오빠를 기다리고 오빠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가 되고 1925년 동요가 되었습니다. 동요 오빠 생각엔 일제강점기가 있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고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동생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노래에 오늘의 경험을 담고 그 노래는 시간이 흐르며 역사가 되어갑니다. 울산 MBC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역사동요 프로젝트 역사로 동요되다. 일부 동요가 된 역사, 역사가 된 동요. 동요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요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동요 우리의 소원의 가사를 본 울산 고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라고요? 노래를. 우리의 소원. 이 노래 몰라요? 네, 몰라요. 자, 노래 아시는 분? 노래 아는 사람? 노래를 몰라요. 진짜요? 이 노래 몰라요? 몰라요. 안 배웠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동요 우리의 소원은 왜 낯선 노래가 되어버렸는지 고원초등학교 손성권 교사의 말입니다. 애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이 아마도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역사를 담은 동요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김용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채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뭐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서정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또 서정적인 노래를 안 좋아해요. 감성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면도 또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볼 수 없게 되어서 요즘 아이들의 감성이 바뀌어서 그렇게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기엔 우리의 옛 창작 동요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잊어선 안 될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925년 잡지 어린이에는 조선을 뒤흔든 시 한 편이 실렸습니다.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언제 끝날지 모를 겨울의 날들을 보내던 조선에 봄이 올 수 있음을 노래했던 서덕출 작사, 윤구경 작곡의 동요 봄편지. 훗날 동요가 된 봄편지라는 시를 쓴 이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19살의 서덕출이었습니다. 자기가 봄편지라는 동요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표로 끝나니까 대박이 난 거야. 전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면 동요 노랫말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울산 이야기연구소 신춘희 소장입니다. 울산 동요 사랑회 우덕상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시인 서덕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6살 때 대충 말해서 섣발을 어떻게든 바람에 척추를 찼다 그래요. 곱추락불구락 하는데 거의 못 걸었다는 얘기죠. 진짜 그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신체가 그렇고 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러면 뭐 비관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요즘 말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안 좋은 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요인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적이고 독립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이 있지만 그런 거 연관돼 가고 꿈을 이렇게 이루고 항상 밝은 생각이죠. 장애를 극복한 희망으로 우리 글로 나라의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서덕출의 시는 동요가 되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랫말 가사에 대한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발표를 했으니 그게 그 당시에 그죠? 우리나라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횃불이었겠습니까? 그죠? 신춘희 소장의 말입니다. 일본 창가를 불러야 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창작동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과 민경찬 교수의 말입니다. 1920년대 초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하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학교에서는 일본 창가만 가르쳤고 또 학교 바깥에서는 기생들이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들이 범람하였습니다. 조선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었는데요. 이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어린이들의 심성에 맞고 또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애국심과 민족혼을 고취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취지에 동요운동을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장기범 교수와 한국동요문화협회 공동대표 김정철 작곡가의 설명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에 윤구경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색동을 결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요가 제대로 발전하는 그러한 그 기점이 됐던 거고요. 색동에서 어린이 문화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얼까지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색동회에서 한 일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제 동화 그리고 노래, 동요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주도록 하자. 어린이 문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한 한국 최초의 어린이 문화운동 단체 색동회. 그 중심에는 아동문학가 방정환이 있었는데요. 그는 1923년 월간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합니다. 잡지 어린이는 우리나라 창작동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에 동요라고 하는 장르 개념이 애초에 있었던 건 아니고 어린이라는 잡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천도교 개백사에서 필진들이 당시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자 투고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수천 편씩 이제 잡지사로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잡지 어린이는 일제강점기 우리 글을 누릴 수 있는 아동문학의 중심지이자 어린이뿐 아니라 모두가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나누는 나라 잃은 이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잡지 어린이를 통해 발표된 시는 동요가 되었고 그 동요는 방정환, 윤구경 등 아동문학가의 적극적인 동요운동 활동을 통해 라디오 매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봐라 야들아 그 천천히 들었나? 밀지 말고. 아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억수로 모이네.
나가 아이가 이 시간이 되모 아으른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구만. 어서 한번 라디오 한번 틀어봐라. 어떤 노래 나오는가? 그 시대에는요, 라디오도 집에 다 지금 것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 잘 사는 집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틀어놔요. 5시나 그때 이제 어린이 시간 되면.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전부 와서 방에 와서 들어요. 그러다가 바깥에 있는 애들은 대문 바깥에서도 다 귀 들어서 해요. 같은 노래를 계속 며칠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급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한 역할을 한 거죠.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 동요 오빠 생각도 그렇게 퍼져나가 모두의 동요가 되었습니다. 1925년 11월 잡지 어린이 동시란에 12살 소녀 최순애가 쓴 오빠 생각이라는 시가 실립니다. 김숙경 작곡가에 이어 신춘희 소장의 말입니다. 그 수원의 과손집 딸인데 최순애 오빠가 저 일본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생의 운동, 청년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일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색동에 어린이 잡지 방종환 선생님 휴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했어요. 12살 최순애는 오빠를 기다리고 있지만 최순애의 오빠 최영주는 조선의 소년들을 위해 소년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았고 폐결핵으로 1945년 3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빠를 그리는 마음을 담은 동요 오빠 생각이 일제강점기 널리 공감을 받았던 이유는 가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 누이를 잃은 이의 슬픔을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큰 누이가 아파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 어렸을 때 어버 길렀는데 죽었을 때 나 쟀던 반달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이런 서글픈 운명이 떠올랐을 때 그 낯달이 바로 누나 같았고, 한국아동문학학회 정선의 부회장의 말입니다. 1924년에 발표된 윤구경 작사 작곡의 동요 반달. 우리나라 창작 동요의 시작은 이 동요 반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경찬 교수의 설명입니다. 1924년 이거 윤구경 선생이 이제 반달을 발표했는데 반달에 앞서 가지고 여러 동요가 발표되었지만은 반달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 그 중요성 때문에 1924년을 우리나라 창작동의 원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던 일제강점기. 샛별 등대를 찾고 싶던 사람들에게 동요 반달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장유정 교수는 말합니다. 반달 같은 경우는 윤구경 선생님이 누이를 그리면서 만든 노래지만 그 노래가 일단 모든 노래가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노래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향유했냐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원종찬 교수와 이동순 교수입니다. 다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 굉장히 널리 불렸어요. 식민지세 때 널리 불린 것들은 약자에 대한 동정, 약자의 처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조선 땅 안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압박과 감시에 시달려야 하고, 학생들도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한글을 쓸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건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아. 슬프네. 슬픈 심정을 담아서 썼고 곡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의 대중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측면에서 스며들게 되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라 잃은 민족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들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반달,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배가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지만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저마다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해서 어떤 비행사가 됐고 달리기 선수가 됐고 나름대로 그 시절에 열심히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선의 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장유정 교수는 동요 반달을 지은 윤구경 작곡가에 대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그런 노래고, 다만 이분이 일제 말에 오족협파 친일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면서 그게 인생의 이제 오점이 된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35년의 일제강점기는 민중의 마음을 달래주던 일부 음악인들에게 친일이란 오점을 남기게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버려야 했던 시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이 아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던 시대. 어린이도 어린이답게 살 수 없던 시대. 일제강점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 댕기 왔나? 야야, 근데 와 얼굴빛이 와 그렇노? 밖에서 뭔 일이 있었나? 일은요, 아니에요. 하기사, 네가 지금 일할 나이가 아닌데 한창 학교 댕길 나이에 공장 가고 밭에 가고, 아이고 시절이 시절이라 갖고 많이 힘들었는갑네. 엄마 아버지가 더 힘드시죠. 오빠는 타지 나가 있고 언니는 멀리 잡혀서. 언니 울어? 아니야, 언니 괜찮아.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의 동요 짝짝꿍입니다. 1920년대 우리 애기 행진곡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곡인데요. 이 곡에 대해 장유정 교수와 백창우 작곡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순철 선생님의 첫 번째 동요곡집이 갈리피리라는 건데요. 그게 1929년에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짝짝꿍이 실려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당시 첫 번째 제목은 우리 애기 행진곡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기 행진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1938년에 음반에도 실리거든요. 음반에 실릴 때 제목은 도리도리 짝짝꿍이에요.
그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공장 가는 그 당시는 나이가 열 몇 살 되면 공장을 가야 되고 엄마도 가야 되고 뭐 꼬치 공장이니 무슨 공장 고무 공장이니 다니잖아요. 언니가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 슬퍼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막 위로하면서 재롱같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언니가 웃게 되는 그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몇 번 바뀌면서 교과서까지 실리면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는 노래로 바뀌어요. 역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성이 사라지며 시대의 아픔이 잊혀지고 노래 안에 담긴 슬픔도 잊혀지고 동요는 밝은 가락으로만 남았습니다. 동요 짝짝꿍을 들으면 시대의 슬픔도 밝은 동요 속에 담고자 했던 당시 음악인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일제강점기 동요엔 동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음악인들의 바람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숙경 작곡가와 이동순 교수의 말입니다. 그때는 징용으로 끌려나가고 마지막 그때는 굉장했거든요. 뭐 공출해가고 이름도 성씩 바꿨잖아요. 바꾸라고 그러고 굉장히 탄압이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곱게 이 험한 세상을 좀 슬기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기존의 그 슬픈 정서의 가락과 곡조를 벗어나고 밝고 명랑하고 경쾌한, 사실 그게 더 희망적이잖아.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의 정서가 그대로 투영되기보다는 아이들의 정서 그대로 밝고 명랑하고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동요를 썼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했던 거죠. 어린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밝고 재미있는 동요가 있죠.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르르르르 저기 가는 저 영감 호흡을 안녕감. 목일신 작사 김대현 작곡의 동요 자전거. 김대현 작곡가가 1933년 중학생 때 습작으로 작곡한 곡이니 이 곡이 세상에 나오고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곡가 김대현도 작곡 당시 청소년이었지만 동요 자전거는 작사가 목일신이 소년 시절에 만든 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목일신 작사가의 딸 목수정 작가를 만났습니다. 습작 연도는 명확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몇 살? 그게 12살, 13살. 예. 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자전거를 선물을 받으시고 그걸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안 타실 때는 장남인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걸 타게 해주셔가지고 자전거라고 하는 신문물을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느낀 그 놀라운 느낌을 쓰신 거란 말이죠. 자전거가 흔치 않던 시절, 찌르릉 달려오는 아버지의 자전거는 소년에겐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요. 사실 이 동요 자전거에도 일제강점기의 그늘은 서려 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항일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문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셨고 나오셔서도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목일신의 아버지 목치숙 목사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목일신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았는데요. 조선대 이동순 교수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가 어린이 잡지를 한 권씩 사다 주면서 너도 써야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한글을 배우게 되고 한글로 글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너는 조선 사람이니 한글로 글을 쓰는 걸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쳐줬고 쓸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전거는 목일신한테는 등과 자전거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자전거이고 그 맥락을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항일의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딸 목수정 작가의 말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을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가르치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별로 얼마 안 있어서 광주 학생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또 나서셔서 본인이 직접
또 학교에서 주동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퇴학을 당하셨잖아요. 동요 자전거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목일신 작사가의 아버지 목지숙 목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존재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말, 우리 문화, 우리 정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창작 동요는 발생 자체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동요의 역할에 대해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원종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오히려 저항가요에 몫을 띄었는데 그냥 아이들 마음에 그 서글픈 노래도 일종의 일본어 참가하고 대립하고 소년운동 탄압 속에서 저항가요에 몫을 했는데 그런 이 가사가 역사 정치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그 시대의 반영으로서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저항가요에 몫을 했는데 장유정 교수의 말입니다. 그 시절 그 어려웠던 그 식민지 시대에서도 어떤 순수와 그다음에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잃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 그러한 구실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동요 중에 아직까지 불리는 노래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단순히 아이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많은 어른들도 이런 반달이니 뭐 따옥이니 뭐 이런 동요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은 것이 아닐까. 그 시절 동요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노래였으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어른들에겐 위안이 되어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옛 창작 동요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옛 동요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한데요. 민경훈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창작 동요는 사실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그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그 슬픔을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으로 발전하게 돼서 그런 것들은 일제시대 때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런 음악들이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자꾸 자취를 감추게 되죠. 많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발굴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음악 교육이 또 창작 동요가 새롭게 한번 재탄생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메리 못 물어야 돼. 울산 MBC 합창단 유니스텔라의 목소리로 옛 창작 동요는 재탄생되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원은 1920년대부터 시작해 현대사까지 담은 우리의 창작 동요를 연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들어봤기도 한데 여기에서 배운 건 처음이에요. 세 가지는 들어본 노래였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노래였어요. 어른들에겐 익숙한 곡도 아이들에겐 낯설었던가 본데요. 어린이들은 옛 동요를 재미있게 불렀습니까? 합창단을 책임지고 있는 석광희 작곡가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우리 기억 속에도 잊혀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전혀 옛날 동요를 잘 모르고 이번에 이제 우리에서 온 통일 같은 것도 이제 알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작 동요나 아니면 가요나 뮤지컬에 익어 있던 아이들 입장에서 액 동요는 사실은 조금 단순하고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가사가 너무 진지한 편이라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미를 없어했어요. 근데 여기 가사마다 그 사연가의 역사를 설명을 하니까 그전에는 조금 재미없는 옛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시는 동요를 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슬픈 역사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좀 굉장히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영애 지휘자의 말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속도의 노래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옛 동요는 단순하고 지루한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즘 동요는 살짝 신나는 게 많은데 옛날 동요는 살짝 슬프고 우울해요. 막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약간 색달랐어요. 약간 말투 같은 것도 다르고. 꽃밭에서 가사에 아빠를 생각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노래를 부르면 아빠가 생각나요. 이야기가 함께하는 순간 동요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합창단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1924년 동요 반달을 시작점으로 오빠 생각, 짝짝꿍, 자전거, 일제강점기 시대를 담은 동요를 거쳐 그 이후의 역사도 동요에 담기고 불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35년의 식민 통치는 끝을 맺고 우리는 독립을 맞게 됩니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동요는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의 동요 새나라의 어린이였습니다. 울산 이야기연구소 신춘희 소장입니다. 윤석중 선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해방되기 직전이죠. 일제 그 징병 소집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안 가려고 국내로 도망을 왔어. 그래서 숨었는데 거기서 해방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해방이요? 너무 놀라서 그러면서 즉석에서 쓴 노래가 새나라의 어린이야. 해방되고 제일 먼저 나온 동요가 새나라의 어린이야. 그 짧은 동요가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환희에 찼으면 그저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새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까를 떠올리며 가슴 설렜던 것도 잠시. 해방의 기쁨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광복의 날은 왔으나 곧 나라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의 동요 우리의 소원. 이 곡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1947년 미소군정기에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철 작곡가, 민경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제 또 그 특별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1947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1947년도 3.1절을 이제 기념을 해서 왜 그때 우리의 소원이 나왔을까? 해방은 되었지만은 남과 북이 이미 갈라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도 딱 해방된 이후에 그 노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됐죠.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희정성 다해서 독립. 독립을 이루자. 우리의 소원 독립을 이루었지만 남북이 나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요에 담긴 바람이 무색하게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여기 뭐 심을까? 아빠, 여기 뭘 심는 거예요? 뭘 심을까?
우리 딸 손톱을 곱게 물들이게 봉숭아 꽃씨를 심을까? 아니면 우리 딸 아침마다 나팔 소리 들으며 잠 깨게 나팔꽃씨를 심을까? 나팔꽃이 진짜 나팔 소리가 나려고? 이 봉숭아 꽃씨가 싹이 트고 꽃이 필 때면 우리 딸도 훌쩍 자라 있겠네. 우리 꽃밭도 진짜 이쁘겠다. 아빠, 나팔꽃 필 때쯤 오신댔잖아요. 봉숭아 꽃잎으로 곱게 물들일 때쯤 오신댔잖아요. 아빠, 저랑 같이 꽃 피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꽃같이 이쁘게 살자 하셨잖아요. 아빠는 꽃처럼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처럼 살자 그랬죠. 뭐 이렇게 아빠는 이야기만 하고 현장에는 아빠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노래 한편에서. 이 노래가 1953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는 막 한국 전쟁이 끝나갈 그런 무렵이었지만은 작사자 어여선 선생이 볼 때는 전쟁으로 인한 주변에 가족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이미 그때 많이 생겨나고 또 전쟁에 나간 아빠, 오빠, 형제들이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 노래의 배경으로 들어있는 거죠.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의 동요 꽃밭에서에 대한 김정철 작곡가의 설명입니다. 이제 동요 꽃밭에서를 듣게 되면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빠에 대한 소녀의 그리움을 떠올리게 될까요?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민경훈 교수의 말입니다. 들어보면은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예요. 6.25 때 참상을, 애환을, 정말 그러한 그 비극 있는, 담겨 있는 그런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6.25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탄생에 광복, 분단, 한국전쟁을 거쳐 수십 년의 긴 시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 닿은 우리의 창작 동요는 역사가 담긴 기억 상자이자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김숙경 작곡가와 민경훈 교수는 말합니다. 창작 동요에 대해서 뿌리를 찾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나온 창작 동요는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 역사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과 함께 이런 노래가 다루어진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이 음악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구나, 이 음악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구나, 이러한 설명과 함께 그런 음악을 다룬다면 학교 교육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겠죠.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잡지 어린이를 만들며 동요운동을 펼쳐나가던 그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춘희 소장과 이동순 교수. 아동문화 가신 분들은 어린이를 키우면서 한글로서, 글로서 독립으로 운동하겠다, 미래의 동량을 키워서 독립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가였던 게 아니고 다 소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원수, 그리고 그의 부인 최순애, 그리고 목일신, 그리고 윤석중, 다 이런 분들이 다 소년이고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년들이 문학인, 작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을 잃은 새싹들에게 우리말이라는 도구를 주어 동요라는 희망을 짓게 하는 일은 우리의 내일을 되찾는 이름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김용희 교수와 목수정 작가의 말입니다. 그 20년대 동요가 시작될 때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하고 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서 10년 후에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자. 근데 지금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과연 있을까? 자기 아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 전체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정신을 지금 저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운 우리말들을 사용한 어린이들의 동요 운동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주체적인 우리 문화의 시기를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계기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1세기 전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 너무나 현명한 방식,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고 우리말조차 잃었던 때, 우리말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동요의 역사를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우리들의 새로운 역사 동요 운동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난 역사를 현재 아이들의 마음으로 동요에 담는 역사 동요 프로젝트 역사로 동요되다. 첫 번째 주제는 3.1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3.1운동 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잖아요. 어린이날이 제정되는 걸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동요가 등장하죠. 3.1운동 이후에 너희 어린이들이 나라를 끌어갈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키워라. 이거는 3.1운동을 정말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성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보여요. 어린이날의 시작은 물론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시작에도 3.1운동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3.1운동의 역사는 2019년 오늘을 사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떤 창작동요로 탄생할까요? 어린이의 시선으로 3.1운동의 역사를 봅니다.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동요에 독립선언서와 3.1운동의 역사를 담아봅니다. 이동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요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그럼 동요를 만들어 볼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동요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동요가 또 만들어지면 100년 뒤에 또 불러질 수도 있잖아요. 100년 뒤에까지, 200년 뒤에까지. 그런 노력들을 다 함께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밤의 작은 별빛처럼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마음에 반짝반짝 작은 빛이 되어주던 창작동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창작동요는 시간이 흘러 그 자체가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된 동요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이 시대의 동요로 담아가는 일은 등대를 세우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요를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 역사는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의 선택을 알려줄 길잡이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울산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역사동요 프로젝트 역사로 동요되다. 일부 동요가 된 역사, 역사가 된 동요. 다음 이야기 역사동요 프로젝트 역사로 동요되다. 2부 3.1운동 역사로 동요되다. 3.1운동의 역사를 담은 새로운 역사 창작 동요를 만들어갑니다. 기획 박준영, 연출 배윤호,
구성 이은주, 내레이션 한주형, 출연 장종도, 정진영, 주요한, 최호정, 조아라, 김원지, 정아름, 음악 한세영, 기술 김대호.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